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뭐 그린란드니 파나마니 뭐 다 가져간다고 하는 것 같고, 또 러시아도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그냥 트럼프나 푸틴의 캐릭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라는 책이고요. 이 책 저희가 1부에서는 제국주의 시대 1870년부터 1918년 1차 대전 끝나기 전까지의 그 제국주의 시대와 지금의 상황을 앞뒤로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종교적인 이야기, 민족주의적인 이야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한다 말. 스스로도 이렇게 느껴요? 아니, 이제 방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방금 1부를 정리를 하면서 2부에 할 얘기들을 이렇게 딱 앞에 잘 꺼내놓을 수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놀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1부 마지막에 말 잘한다. 근데 2부 시작할 때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댓글에 또 달겠지. 야, 헐겠다. 근데 그만큼 항상 잘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려고 항상 들으시는 거죠. 아무튼 대단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헐었습니다, 이빈이.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서 미국도 내셔널리즘이 엄청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뿐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니까 바로 그러면 이 세계를 지금 이해하는 게 바로 이 민족인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나 이거죠. 민족 문제를. 본래 민족은 뭐 실체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언어, 혈통, 지역, 경제, 종교, 문화 등 공통의 원천이 있다. 실체가 있다. 이걸 원초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족주의에서. 그리고 도구주의 입장이 있어요. 도구주의.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국가 엘리트들이, 통치 엘리트들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만들어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둘 다 뭐 우리가 적절히 배합해서 봐야겠죠.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갑니까? 우리 지선 씨는. 글쎄요, 이게 뭔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원초주의와 도구주의.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지도자들 혹은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 잘 다스리기 위해서 편하게,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야 우리 민족 이러면서 사람들이 잘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민족이란 개념을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 입장과 또 하나는 어쨌든 어느 지역에서 같은 말과 같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이 뭐 예전엔 민족이란 말이 없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민족들이 있는 걸 왜 이걸 부정하려고 하느냐. 라는 이제 입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럼 도구주의입니다. 이거 권력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저 우리나라도 뭐 한민족 뭐 이런 거? 네, 한민족 이런 게 일제 침탈 그때 이전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 근데 그 이후에 생긴 걸로 봐서는 아마도 누군가가 도구로 사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뭐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영토 뭐 하여튼 그 땅이 굉장히 딱 명확하게 좀 구분이 좀 되는 데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다른 뭐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특히 이제 유럽이 이제 심하긴 한데 뭐 아프리카도 좀 비슷하고요. 거기 뭐 그냥 국경이라는 것도 뭐 애매하고 그냥 왕이 다스리는데 혹은 뭐 그냥 영주들이 있는 자기네들 요만큼만 있었지 정확하게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눠진 게 사실 별로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국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민족이라는 것도 뭐 무슨 특징이 뭐 이렇게 있는 거냐 아닌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조금 더 영토 특성상 약간 원초주의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좀 딱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좀 되고 영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지역적 경계를 가지고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강이라든지 큰 산맥 이런 기준으로. 그러니 우리는 어느 정도 그 구분이 되면서 또 하나의 묶인다 생각하니까 민족 개념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원초적인 것도 좀 받아들이기 쉬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이게 국경선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알사스 로렌은 독일 됐다가 프랑스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막 그 뭐라고 뒤섞이는 변경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독일과 프랑스가 뒤섞인 변경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깊이를 갖고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구분이 많이 돼요. 어떻게요? 계급으로 많이 구분이 되는 거죠. 계급? 우리는 오히려 수평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영역 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유럽은 지리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계급으로. 그래서 항상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딥 프랑스가 있고 얕은 프랑스가 있고 서피스. 그러니까 심층 구조가 있고 표층 구조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정말 우아하고 귀족들이고 지식인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고급스럽게 하는 그런 프랑스가 있고 또 아주 왜 막 격정적이고 막 그 노동자 계급 혁명 이런 표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 김씨인데 안동 김씨 양반 가야 이러면은 너희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영국 같은 데만 해도 딱 말해보면 제가 귀족가 애구나 아니면 그냥 평민 애구나 아니면 뭐 중간계급 다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 보면 딱 나오죠. 네, 그 어휘 그다음에 억양 이것만 들어도 알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식사 예절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딱 대충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지리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상도 말도 딱 그렇죠. 그 영역에서 영남호남 딱 나와주고 수평으로 딱 구분되는 거죠. 그러네. 우리는 딱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는 집 자식, 뭐 양반가 이게 없잖아요. 개차반들도 그렇고 처만 해도 모르잖아. 우리 집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우리는 좀 수평적이고 수직적으로 수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민족주의, 도구주의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 중세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하고 사회가 일체화된 그렇죠. 상속이 분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뭐 정치군이 존재했지만 우리 예전에 또 세계 유럽사 봤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항상 이원화된 권력들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뭐 절대 왕정으로 갔지만 중세가 깨어지고 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좀 귀속 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프랑스 사람이야, 내가 뭐 영국 이런 거는 좀 약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우리가 근대적으로 주권 국가가 만들어지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제 결국 징병제가 실시되고 자, 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되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그러면서 이게 내 나라구나. 내가 이제 국가 운영에 참여하고 국가 방위에 참여하니까 당신이 주인이요. 주권 재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 국가가 탄생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셔널 스테이트가 탄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정복 전쟁이 났으면서 그런 민족 국가의 이념을 전파하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확 일어난 거죠. 그래서 피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때는 독일 수백 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민족의식 이런 게 발화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민족주의를 좀 더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베네딕트 앤더슨의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상의 공동체. 그 민족이라는 것은 상상의 이미지를 공유한다는 거죠.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상상의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치적 공동체가 민족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상상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자, 이걸 하려면, 이게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표준어예요. 표준어. 근데 이 표준어가 어떻게 공유됐냐면 결국은 이게 인쇄혁명, 구텐베르크 혁명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구텐베르크 혁명하고 루트의 종교개혁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자, 구텐베르크 혁명으로 인쇄술이 이제 대량 이제 나름 그 보급이 될 테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기 쉬워졌어요. 그때 루터가 독일말로 이제 성서를 썼지 않습니까? 다 각 민족마다 이제 자기 민족말로 어려운 라틴어 대신에 성서를 읽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출판용 언어를 통해 가지고 독자도 만들어지고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출판 시장이. 자,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장을 예를 들어 보세요. 경상도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람이 있고 충청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걸 경상도 말로만 연애소설 만들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재밌다고 보는데 전라도 사람, 충청 사람들은 잘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재미도 없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하나만 하면 시장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인쇄업자들, 출판업자들이
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표준어가 필요해진 거예요. 표준어가. 그래서 함경도 사람이 보든 경상도 사람이 보든 어디를 보더라도 이걸 읽으면서 같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어가 계속해서 이제 보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표준을 보급하는 수단이 뭐냐? 신문하고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신문이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라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서울 사람도 신문을 같이 읽고 저 시골 사람도 신문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고 있는 우리가 생겨납니다. 우리라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설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을 만든 사람이 괴테와 실레라는 이유가 네. 모든 민족이 만들어질 때 왜 문호가 필요하냐. 그게 있어야지 같은 정석 기반이 공유가 되거든요. 우리도 같은 소설을 읽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욕은 많이 합니다만 뭐 이강수와 김동인 이런 근대 소설의 개척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교과서 왜 우리가 홍길동전을 배웁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인 거예요. 서울의 학교나 강원대 학교나 제주도의 학교에서 똑같은 거 배우면서 표준말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든 게 출판업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출판업이 계속 시장을 만들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표준어가 필요해졌고 그 표준어를 할 수 있는 게 소설과 신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36년이었습니까? 베를린 올림픽 때 네. 송기정이 마라톤 달려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는 이유가 이제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그래 있었을까 이거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제히 식민지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이야. 일본 놈들하고는 달라져. 이런 게 생겨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바로 신문 소설이 역할하는 동시에 또 국가의 역할, 오피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19세기 말에 모든 학교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모든 학교에서는 이제 러시아 말을 써야 돼. 예전에 프랑스 말 많이 쓰다가 러시아의 귀족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마리 부인 옛날 나오잖아요. 마리 키리가 어릴 때 폴란드 말로 책을 배우다가 러시아 장학관이 오면 다 책을 넣고 러시아 공부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오피셜 내셔널리즘이 모든 러시아의 영토에서는 러시아 말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다스리기 쉽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참 이게 또 딜레마인 게 그래서 권력의 정통성을 지탱하는 동시에 만약에 이거를 잘못하면 있잖아요. 이제 민족을 배신했다라고 이제 규탄을 받게 됩니다. 이 왕이 일을 잘못하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뭘 잘못하면 저 민족의 배신자고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상실할 또 위기. 이게 참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다 똑같은 이제 우리를 만들어 놔니까 다스리기도 쉬운데 그 대신 또 뭘 잘못하면 이제는 왕이 아니라 민족이 가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오피셜 내셔널리즘을 활용한 데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89년 육사 천안문 딱 사태가 터지고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더 자꾸 자유 이런 걸 원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90년대 이제 장점인 딱 항일 교육을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는 공산주의보다는 우리 중화민족주의로 해야지 우리 공산당의 지배력과 체제가 강화되겠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민족주의 그 바람이 열어집니다. 국경일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주에서 그 장셰량이 그냥 완전히 일본이 왔는데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다 내줬다. 만주사변 그게 9월 17일입니까? 국치의 날로 정하기 시작한 거 그때부터.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는 중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 국치를 기념하고 다시는 우리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 이런 것들 계속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일 정서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중화민족의 정체성이 계속 갔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가 나중에 공산당을 거부한다면 또 위협이 되겠죠. 이제 중화민족의 정체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날의 칼이 민족주의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상의 공동체란 거. 그래서 이 상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양날의 칼이 역 카운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앤더슨이 했던 말이고 어니스트 갤러라는 사람은 이 재밌는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민족은 어떻게 하냐면 상종유유예요.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고 같이 노니까 끼리끼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노니까 같은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족주의가 막 민족이 먼저 생겨난 게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을 잊고 나서 민족주의하고 민족국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민족이 있고
그 민족주의 있고 나서 민족주의 운동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고 민족주의 운동이 거꾸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처음부터 한 동네에 살고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살아가지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가 되면서 민족주의로 민족 국가를 만들자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갤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 사람들이 과연 일본의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한 17세기, 18세기 때 사스마 지방 사람하고 일본의 저 규슈 쪽에 사람하고 저 일본의 저 에도 사람, 지금 도쿄 사람하고 같은 뭔가 일본이라는 이론으로 인식을 했겠냐 이거죠. 과연 인식을 했을까 이거죠. 안 했을 거다는 거죠. 진짜 안 했을 거다 이거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같은 일본 민족이 만들어졌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시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대화가 되면 시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공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려면 이 도시에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조건이 신분하고 지금까지 농촌에서 땅에 얽매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계급이 해체돼야 되는 거죠. 귀족 체제가 해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도 제주도 사람들하고 저 한경도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소통이 처음에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국가가 기본 교양교육을 먼저 해야겠다 이거죠.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프랑스가 민족주의가 제일 먼저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가 제일 먼저 만든 게 학교예요. 그리고 그 학교는 그동안에는 교회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읽기하고 쓰기하고 계산, 산수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느 공장, 어느 직장 갈지 모르니까 기본 이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장사를 하면 가서 계산할 수 있고 장부 쓸 수도 있고 그다음 공장에 가서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통해야 되잖아요. 네. 야, 너 이리로 가라 했는데 저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들으라고 했는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 사고 나니까. 그래서 읽기하고 쓰기 읽어야 되죠. 위험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쓸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해가지고 기본 교육부터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표준화되고 문화적 동질성이 함양되고 이 동질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같은 교과서를 읽고 같은 노래를 우리가 음악 시간 배우고 같은 주제로 유관순 누나를 그리며 노래를 부르고 같은 3월만 되면 뭐 사생대 나가지고 본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동질성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동질성을. 이 동질성이 만들어낸 이게 결국 민족주의 기반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동질성을 만드는 거. 그런 내셔널리즘 운동 이런 동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만들어진 게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라는 거예요. 민족이 있고 나서 민족주의가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근대 자본주의를 맞아갖고 한 도시에 모여들면서 낯선 사람끼리 모여갖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이 국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됐다. 동질성을 가진.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아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것들이 민족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민족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네스트 갤러의 민족과 민족주의입니다. 결국 네. 유유상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만들어지가 우리가 같이 같은 말 쓰고 같은 동네 살고 우리가 같은 풍습을 있으니까 민족이다. 그게 아니고 상종을 먼저 했다는 거죠. 같이 만들어갖고 야 오늘부터 이런 날은 이걸 배우고 이런 날에는 3.1절에는 우리가 독립 그걸 하고 8.15 광복절에는 그걸 하고 뭐 추석에는 이걸 먹고 이러면서 텔레비전 보고 책을 읽고 신문 보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한민족이야 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든 이유 잘 부려먹어야 되니까. 노동력을 균질한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애는 일을 잘하고 글을 잘 읽는데 얘는 까막눈이야. 그러면 공장에서 쫙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가는데 얘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버리고 중단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가속 벨트를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 교육부터 하면서 서서히 동질성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같은 학교 나오고 이러면 우리 고등학교 나오면 어떻습니까? 너 몇 회 나왔어? 그거 하듯이 우리가 너 어디 지역 출신이야.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출신이야. 몇 년생이세요? 우리 같은 세대야. 이렇게 하면서 그 동질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 세대가 나오는 거죠. 세대가 먼저 있고 나서 우린 몇 년도에 같이 태어났으니까 우린 같은 세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대의
같이 향유되는 문화적 경험이 있을 때만 그 세대가 되는 거지. 386 세대에서 같은 그게 아니에요. 386 세대는 전혀 다르게 그 문화적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건 386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지금 뭐 50대 혹은 뭐 60대 초반 정도 되는 이른바 386이라도 그때 뭐 대학을 다니면서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그 지금의 얘기한 386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니까 공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겠네요. 네. 자, 바로 이렇게 갤러는 이제 요런 이제 관점에서 노동력의 상품화, 결국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제 민족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요즘 어필하는 게 앤서니 스미스의 그 에스닉 개념이 있거든요. 에스니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자기 민족 중심주의, 자기 종족 중심주의 할 때 에스노센트리즘 하지 않습니까? 에스니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에스니. 그게 뭐냐면 공통의 조상, 역사, 문화 그런 어떤 특정 영역과의 결합을 지니면서 뭔가 같이 우리가 연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간 집단을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네이션,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뭔가 연대감 같은 것들. 이게 결국 에스니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에스니가 없으면 있잖아요. 민족을 인위적으로 창조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도 뭔가는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니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아까 말한 원초적인 뭔가는 조금 있어야 돼요. 공통의 조상이나 역사,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결국은 민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이거 자체가 아예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 그냥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갑자기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 초등학교 가르치고 뭐 이런다고 우리 같은 민족이야 이럴 수는 없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스니를 만들 때 있잖아요. 실증적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옛날에 뭐 진짜 역사에 이렇다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몇천 년 전 우리는 당군 왕검의 자손이야. 일본으로 치면 자기들은 무슨 신화의 신들의 자손이야. 중국도 우리는 황제의 자손이야 하듯이 그런 실증적인 역사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아까 말한 그 감정에 호소하는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문화 엘리트들이 바로 에스니를 만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민족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뭔가 하여튼 우리가 민족인지 뭔지 몰랐는데 우리가 어떤 일제한테 뭔가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일제하고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를 들어갖고 문화 엘리트들 뭐 비판은 많이 받습니다.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학자는 불합 문화론 이런 걸 내세운단 말이죠. 우리는 본래 저 백두산 이런 데 있잖아요. 뭔가 밝은 이런 것들 밝은 불암이 밝은 이런 거죠. 밝은 것들에서 온 그 문화권이 있다. 만주와 이런 것들이 결국 왔고 우리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도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죠. 우리 민족의 영웅전, 얼지문덕전, 이순신전 막 이런 걸 쓴단 말이죠. 우리 민족의 이런 우리의 정말 위대한 조상이 있었다. 이광수 원효대사전 이런 거 쓴단 말이죠. 홍명이 임꺽정 이런 거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서면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하여튼 공통의 조상이 있고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우리가 이 집단이 있는데 요게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에스니를 이제 막 그냥 더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두산이 더 이제 신성시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 걸 계속 갖고 있어야지 네이션이 계속해서 이게 함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에스니를 가진 집단 중에 극히 일부가 역사와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일제강점기 때 이 이론을 적용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 엘리트들이 책과 소설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야 우리 한민족은 본래 정말 이 땅에서 몇천 년 전부터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왔고 우리는 일본이나 저 중국하고 다른 우리 민족의 독자성이 있었고 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일본이나 중국 애들하고 달라.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니까 우리는 한민족이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우리는 통일해야 돼. 우리 분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에스니가 반드시 있고 나서야 그 예를 들어 네이션이 더 강력한 어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원초적인 에스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바탕에서 네이션 만들어지는 건 이런 자동 구도가 아니라 결국은 이 네이션이라는 관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에스니를 계속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도구주의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에스니가 있는데 그게 네이션으로 가는 에스니가 있어 네이션 간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내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일제와도 일본과도 다르고 중국과도 다르고 우리의 독자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에스니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위대한 인물, 위대한 역사, 위대한 한글 얼마나 위대하냐? 한글과 그 우리 문화와 우리의 인물과 이걸 막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이 민족을 딱 창출해내는 거예요. 왜 웃는지 알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도구주의 관점인 게 사실 사실 체코도 그 체코 민족주의가 이제 체코가 1차 대결된 이후에 체코가 건국이 됐거든요. 예. 이제 독립이 됐는데 그 체코의 어떤 민족주의자들이 이 체코를 어쨌든 독립을 하고 만들고 싶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독일하고도 다르고 뭔가 다 다르단 말이죠. 예. 오스트리아 이쪽 다 다르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주목한 사람이 바로 그 1415년이죠. 1415년에 순교한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바로 우리 체코 민족의 영웅이었어. 진짜 이 종교의 영웅이었고 우리 체코 보헤미안의 영웅이야. 후스를 확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스는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체코 민족주의가 뭔가 우리가 네이션이 필요하고 네이션 일이 해야 되니까 이 에스니를 막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얀 후스가 확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프라하에 가면 얀 후스 동상이 딱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에스니를 통해서 바라보면 결국 이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니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위적 민족은 창출이 안 되고, 근데 에스니가 있는 집단 중 일부가 이제 민족을 창출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역사와 이런 발굴과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세력 그 규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민족이 창출된다. 실정적인 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건 이제 문화 상품으로서도 그런 게 이제 종종 일어나잖아요. 주몽을 아마 한 20-30년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드라마 이제 완전 대박 나면서 뭐 주몽에 많이 이제 집중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군 이제 명성황후라고 부르고 누군 또 민비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원래는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일반적이었다가 그 문화 콘텐츠로서 뮤지컬 명성황후가 뜨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죠. 예. 그래서 완전히 인식이 바뀌어갖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여튼 뭐 대단히 무슨 조선의 국모로서 아주 그냥 이 추앙을 받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불러내는 거죠. 예,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발굴하고 불러내서 지금 우리를 뭐 하나로 묶는 목적이든 아니면 뭐 하여튼 상업적인 목적이든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고 또 도구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계시태라고 부르는 뭔가 실존적 감정에 그 19세기의 슬픈 조상들의 그 운명을 지금 우리는 다시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서 하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 동원기제를 만들 때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게 되죠. 우리 다시 비참한 식민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엄청 강력하죠. 드라마나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네요. 아까 민미 이것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다 봤던 거거든요. 그 머릿속에 한번 박히면 잘 안 바뀌어요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조선시대 이럴 때 주몽 관심 없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전혀 관심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뜨는 거고 그런 경우가 근데 아마 꽤나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는 그래 우리 주몽, 우리 고구려의 이런 걸 이제 같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하나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심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에스니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 발견하고 발굴하고 이게 되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민족 국가를 유지하려면. 그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절대 민족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공동의 영웅이랄까 공통의 어떤 신화라고 해야 될까 공통의 문화적 경험들 끊임없이 해야지 우리는 한 식구 우리는 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하고 제국주의가 겹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제국주의 시대 때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심하고 불안정해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거 개혁을 어떻게 메웁니까?
너무 너와 나는 완전히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해서 개입이 너무 심해져요. 그거 메울 수 있는 게 내셔널리즘입니다. 빈부 격차 상관없이 우리는 한민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붉은 악마야.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 신제국지 시대에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셔널리즘이 다시 소생하느냐.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심할수록 역설적으로 내셔널리즘이 힘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카. 네. 퍼스트고. 네. 아메리카여 위대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러시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서부하고 중부하고 동부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문화적인. 근데 오히려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우크라이나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이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런 전쟁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양극화, 격차 이런 걸 통해서 내셔널리즘이 만들어지고 문제는 그게 결국은 아까 내셔널리즘이 항상 해서 좀 감정적이잖아요. 내가 최고야. 우리가 자민족 중심제로 하듯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셔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소생할 때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나와 다른 민족의 관점. 그리고 나와 다른 사고방식이나 관점에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하고 다르고 이러면 저런 오랑캐 옛날 하듯이 저런 야만. 그리고 또 그러면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지역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족주의가 붐이 일어나니까 서로 죽고 죽인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우리 대표적인 유고 연방. 그 보스니아 지역에서 사라예보죠. 그 같은 지역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이웃끼리. 왜 그러냐? 사실 민족주의는 동질성이 높을수록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폭발하기 쉽거든요. 동질성이 높을수록. 우리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이죠. 얼마나 동질성이 높습니까? 그런데 제일 서로 불구대치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그런 섞여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섞여 살 때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지금 나는 예를 들어 슬라브 계통이고 나는 정교의 계통이지만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나는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딱 어떤 정치적으로 자 오늘부터 이제 유고 연방회가 다 갈라져 버렸잖아요. 이제는 보스니아가 독립하고 코소보 독립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살고 우리 종교가 주도권 가질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정체성을 선택. 너 어떻게 할 거야, 그지?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이웃끼리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그런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은 거의 말도 동질적이고. 그런데 지금 죽고 죽이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네, 우크라이나도 사실. 네. 그리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네. 르완다니 소말리아 현대사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이 네.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이 못 가져서 그렇지만 네. 아프리카에 정말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대체로 네. 한 동네에 살던 그냥 그렇죠. 일시김치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서로 부족이 좀 달랐었는데 네. 대체로 이제 약간 소수들이 그 제국주의 세력이 붙어서 뭔가 지배 세력이 되고 그러다 이제 독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참극이 벌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프리카 곳곳에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일어났고 바로 이웃하던 사람들이고 사이 좋게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막 마테체 이런 거 들고 와갖고 막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참 그런 거 보면 와, 인간이 어디까지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종교가 자리 잡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가 자리 잡은 문화권은 공동체에 대한 감각이 좀 발달하거든요. 그 종교라는 동일 질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신을 섬긴다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정체성과 자긍심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선택의 순간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나라가 갈라졌다. 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될 때는 막 이제 조금이라도 그게 상처가 나면 완전히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종교 얘기도 좀 나왔는데 종교도 한번 살펴봐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분쟁이나 전쟁 이런 거 볼 때 모든 대립 배후에는 종교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웃긴 말씀입니다만 종교개혁 있죠. 네. 그 종교개혁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일어난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가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랬느냐? 네. 자,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루트가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종교 개혁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르네상스, 종교 개혁, 그리고 과학 혁명, 그리고 민주주의 혁명 해가지고 이제 근대 계몽주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종교 개혁에는 반지성주의적 측면이 좀 있거든요. 반지성주의. 종교 개혁에? 예. 무슨 말이냐면 본래 그 중세 가톨릭이죠. 그 스콜라 철학이잖아요. 스콜라 철학이 엄청나게 현학적이고 관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거를 갖고 다 논쟁을 해요. 있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사냐. 네네네. 이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의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진짜 현학적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난삽한 철학이 되니까 이 철학을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러니까 그거 원래 그렇잖아요. 뭐라 하고 이게 아니 너가 몰라도 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면벌부를 판단 말이죠. 근데 얘들이 뒤를 받침해 주는 거야. 뭐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거래. 이러니까 이 스콜라 철학하고 그 신학하고 부패한 교회가 합세해가지고 사람들을 탄압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루트가 일어나갖고 원시 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완전히 저 그리스도로 봤어요. 교황을. 저 다 부숴야 되고 우리는 성경에 의존해야 된다.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지성주의적인 측면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 현학적인 철학 싫어. 네네.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은총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고 교황청이 이게 완전 너무 세게 들어왔잖아요. 교황청도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와 우리 이론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청이 트리엔트 공회를 열었어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네. 그 18년간 쫙 열어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걸 했겠죠. 거기서 나타난 게 바로 예수회가 나타납니다. 예수회가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로열라하고 사비에르가 1534년에 이제 세웠는데 이 예수회는 말이죠. 이 트리엔트 공회 과정에서 아주 이제 부각이 됐다고 해요. 어떻게 부각이 됐느냐? 이건 교황청 직속이랍니다. 뭐 이 책에 따르면. 그래서 독립된 수도회가 아니라 교황청 직속이라 가지고 로열라가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복종의 위기 질서를 구축한 거예요. 우리는 교황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군대와 똑같다는 거죠. 네. 군사 훈련은 실시하고 예수회가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신교도들하고 계속 싸움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보헤미아, 슬로바키아 이걸 완전히 석권해 버렸대요. 그 예수회. 예, 예수회 군대가.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우크라이나.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회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예수회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톨릭 교황청하고 러시아 정교회 사이에서 일대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왜냐하면 둘이는 그 정교회, 동서교회는 1054년에 분열되거든요. 네. 1054년에 필요케 논쟁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에게 다 나온다고 하는 게 로마 교황청 입장이고, 성령은 성부에게만 나온다는 게 동쪽 동방정교회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554년은 완전히 서로 갈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파문해버리는 상태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결혼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전면 인정은 아니고 흑성 백성이 있어요. 검은 옷을 입은 흑성. 네. 예, 검은 옷을 입은 스님, 백성, 흰 옷을 입은 스님.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급 성직자만 할 수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고위직인 거예요. 네. 우리 치면 이제 뭐 결혼한 성직자들하고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인데, 뭐라고 할까? 우리 불교에서 보면 대처와 그 비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처는 결혼해가지고 포교를 하고 여기는 이제 비구는 결혼하지 않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제 방식이 가톨릭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콘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콘, 성화라고 하죠. 네. 그림 걸고 향도 피우고 의식 거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좀 독특하게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밌는 게 프로테스탄트는 만인이 사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 교직자로 다 하더니 결혼을 다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목사님 다 결혼하잖아요. 가톨릭은 전부 다 결혼 안 하죠. 네. 러시아 정교회는 중간인 거예요. 결혼하는 고위직들은 결혼 안 하고 하위직들은 결혼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긴 다 다르죠. 그래서 교황청이 이 전쟁 나면 서로 피곤하니까 타협안을 내세웠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타협한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만들자. 예를 들어 이것만 인정해주면 우리도 인정해줄게.
교황의 수익권 있죠. 교황이 가장 위대하다. 네. 그거 인정해주고 성령이 성자와 성부에서 나온다. 아까 말한 필리오케가 그 이제 바로 교황청의 그 논리. 요것만 인정해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검은 옷 입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그런 러시아 정교의 방풍속 다 인정해주고 의식도 향표고 다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외면은 정교의 껍질을 쓰고 알맹이는 가톨릭 따라라 이거죠. 교황을 인정하고 필리오케 그것도 인정하고 네. 그것만 인정해주면 우리 이렇게 인정해줄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교황청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우니아트 교회예요. 우크라이나 서부는 바로 동방전례 가톨릭 교회, 이 우니아트 교회가 엄청 힘이 셉니다. 그래서 러시아 동부는 완전히 정교회가 힘이 아주 세고 중부는 중간 정도고. 그래서 이 서부가 우니아트 교회거든요. 우크라이나 서부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서부 지역의 주류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크라이나 서부 쪽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우크라이나 정치 주도권을 가지면 이 우니아트 교회가 계속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교황청이 결국 밀고 들어오는 거다 이거예요. 교황청이 자기들에게. 그래서 교황청이 가톨릭 이 우니아트 교회를 통해서 러시아를 침식할 가능성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전쟁이 지금 계속 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규정짓고 어떻게 성격을 보느냐는 이제 많은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종교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로마 가톨릭이 러시아 정교회 쪽을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그 위협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을 수 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로마 교황청의 세계 전략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이 책을 따르겠습니다. 바오로 2세 있지 않습니까? 1978년에 바오로 2세가 폴란드 출신의 그 바오로 2세가 채택한 사실 가톨릭 교회 전략이 공산주의 붕괴 노선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조국 폴란드의 그 자유연대 노조 있죠. 그걸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물밑으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사실 동구의 여러 가지 뭐 큰 흐름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에서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것들을 경험한 소련의 지배층들은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사람들 선동할 수 있는 건 다 선동하고. 그러니까 사실 교황청이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교황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전에 지금 이제 교황청이 남은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공산주의 체제는 결국 해체가 되었고 크게 두 개가 남은 게 뭐냐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해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슬람으로 봐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너무 크게 나가면 이게 결국 가톨릭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저자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저자는 사실 베네딕토 16세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만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에 갑자기 생전 퇴위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살아있는데 양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후스의 종교개혁 이후로 600년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교황은 절대로 살아가지고 양해 안 하고. 정신이죠, 뭐. 근데 60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600년 만에 그때 교황이 생전 양해할 때가 야누스의 힘이 너무 세지고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가 이러다 다 죽어 하니까 야, 우리 빨리 정리해가지고 교황 하나 만들자. 이 정도의 위기감을 느껴가 한 건데 베네딕토 16세가 퇴위했다는 것도 그 정도 위기 의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게 뭐냐? 이슬람 과격파에 대한 이게 문제가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사실 교황은 정치적으로는 주요 권력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무오류성 잘못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의, 독트린의 영역이지만 그 도덕이 결국 정치하고 연결되잖아요. 윤리니까. 그래서 교황은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1958년에 요한 23세는 그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슬람 그리고 신교도, 개신교도, 무신론자, 공산주의와도 대화하겠다. 대화 노선으로 교회개혁을 선포했거든요. 우리 대화하자. 그런데 78년에 20년 만에 바오로 2세가 공산주의 붕괴 노선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오로 2세의 이데올로가 누구냐면 바로 베네딕토 16세였어요. 바로 독일 출신의 라친거 추기경. 이 사람이 완전히 이데올로그예요. 그 전략을 쫙 입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을 봉쇄하고 가톨릭의 세력 회복을 꾀하는데 이 사실 베네딕트 16세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판들이 많이 이제 받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연로도 좀 더 하고 상대적으로 2020년에 사망했습니다. 좀 더 젊고 건강한 교황 그리고 좀 더 그 이슬람 쪽하고 대화가 되는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을 내세우자.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너무 이제 이 사람의 주관적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슬람 온건파를 아군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온건파 이슬람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를 비판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격파를 좀 퇴출하는 방식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슬람 온건파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젊고 건강한 교황, 대화가 될 수 있는 진보적 교황이 필요했다는 판단하에 이 베네딕트 16세는 이미 예전에 소련 붕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상당히 경원시할 수밖에 없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좀 양해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내 문제를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이 풀었습니다. 2018년 9월에. 결국 뭐냐면 이렇거든요. 중국은 바티칸하고 1951년에 단교를 했어요. 아, 그래요? 교황청하고. 왜냐하면 대만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교황청하고 인정 못해. 그러면서 교황의 주교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중국은 우리 자국 내 가톨릭 교회가 있으면 고위 성직자 바티칸 인사권을 뒤두는 걸 인정을 못하겠다고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로 결국 이제 일종의 햇볕 정책을 써가지고 2018년 9월에 가톨릭 주교 임명 협의 잠정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2년씩 하다가 작년에는 보니까 이제 4년씩 연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내 주교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교황청이. 네. 중국의 추천, 중국 정부의 어떤 그거를 좀 서로 인정과 승인, 동의,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절충하는 거예요. 네. 교황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중국 정부가 또 인정하는 걸 우리가 하지도 않고 서로 그냥 받아들이자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교 임명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준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절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나름 이제 관계를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종교라는 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근대라는 문제를 가장 어떤 지금 아까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네. 깊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전 근대적 사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근대가 나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근대하고 반대되는 체제가 언제냐 이거죠. 근대와 반대되는 체제가 그게 중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중세를 장악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기독교,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한번 참고를 해보자는 거죠.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나? 그거를 지금 우리 근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를 해보자는 거죠. 그 두 가지 종교의 공통점은 전 근대적 사고죠. 한마디로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바로 종교죠. 이 세계를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서 비가시적인 신을 보는 게 바로 이 종교라는 거죠. 네. 자, 근대적 세계의 사고는 뭐냐 이거죠. 근대적 사고. 자본주의적 사고. 보이는 모든 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에서 중요시하는 감각이 시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여야 되고 숫자화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상품으로 환산돼야 되고 모든 것이 가치로 매겨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자본은 증식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상상력이나 사고력이 고갈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을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것을 사고를 못하니까 이 결여된 부분, 누락된 부분을 메우는 게 뭐냐?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죠. 민족주의가. 종교의 힘이 약화되니까 이거를 종교 대신 들어온 게 내셔널리즘이다 이거죠. 신 대신 국가와 민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인간하고 민족주의하고 적당히 결합한다 이거죠. 그러면 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리. 일본의 가미가제 뭐 하지 않습니까? 막 아니 자기 생명이 중요한데 반자해하면서 막 그냥 가서 비행기 가지고 가서 막 죽잖아요. 자폭하잖아요. 네. 자폭 테러 지금 자폭 테러하는 거. 뭐냐? 뭐 외피는 이런 거죠. 민족과 국가라는 이름 속에서 예전에 신을 위해서 죽는 거하고 똑같이 결합시키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살인과 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세속적인 초월성 대신에 정말 종교가 말하는 근본적인 초월성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폭대를 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되게 경원시합니다만 이슬람 원리주의는 정근대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근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는 근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대가 초래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나온 겁니다. 제국주의가 들어갔고 이 이슬람의 나라들을 오스만 투르크 다 쪼개고 이러면서 우리는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데 다 갈갈이 쪼개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리 이슬람 원리주의입니다. 우리 같은 이슬람 형제, 우리 이슬람 무슬림 동포단 이런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원리주의는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는 이 살인을 쉽게 저지르는 세속적 초월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초월성은 더 이제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기독교의 사고방식들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교의 사고방식들이 나오는데 뭐 참 재미있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독교의 사고방식 이 사람의 견해입니다. 네.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핵심이 아이디얼리즘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아이디얼리즘, 네. 이데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삼각형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 정상이 많은데 이 모든 요소를 포함하면 이데아의 삼각형이 실제한다고 보는 게 아이디얼리즘이거든요. 현실에 있는 거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고 정말 진리에 있는 거는 저 이데아에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관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데아가. 그런데 그게 반대되는 게 바로 나미날리즘, 유명론이잖아요. 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낱낱의 사물밖에 없다 이거죠. 이 장미꽃, 저 장미꽃, 뭐 병든 장미꽃, 노란 장미꽃, 보랏빛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보편적인 장미꽃 그것은 오직 이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유명론이죠. 그건 이름만 존재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실제 뭐 이데아의 세계가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가 경험할 때 보는 거는 이 장미꽃 저 장미꽃이 있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그때 장미라는 거는 이름만 갖고 있는 장미지. 네. 그게 어떻게 보편적 관념으로 진짜 장미가 이데아 있다 이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근대과학은 바로 이 유명론이 발을 나와가지고 그게 경험론을 가서 영국에서 과학적 사고가 일어났고 그런데 이 신념론도 바로 영국에서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했거든요. 그 나중에 그 야누스가 종교교육을 할 때 영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게 나옵니다. 영국의 대학이 그 신념론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신학에서. 근데 이 신념론도 사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 이게 가장 발달한 나라가 또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헌법이 성문헌법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최고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그때 우리가 합의해가 결정하자. 영국의 대법원이 창설된 게 2009년이더라고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혜를 모으자.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헌법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헌법의 문제점, 모든 법률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모든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항상 역사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그게 바로 신념론에 입각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거 갖고 집착하지 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논이? 신념론. 그 실제 실자, 관념 염자, 신념론. 신념론이 되겠죠. 아이디얼리즘. 예, 영어로 아이디얼리즘. 신념론은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실제론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신념론. 관념이 실제한다는 거죠. 아이디얼리즘. 그래서 그게 결국 이 영국의 사고의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패권국가 될 때 절대 과학 하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로 아이디얼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성문헌법이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네네. 문서로 이루어진 헌법이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헌법 최고법은 확실히 존재하고 그 감각이 각각의 시대 상황에 맞게 표출되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했던 헌법 같은 거는 있어 분명히 존재. 근데 그걸 우리가 글자로 만들어 놓을 필요 없어.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 만들었다가 권리장전 만들었다가 그렇게 계속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헌법을 할 때 이게 권력이 폭주할 때 제동을 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영국에서는 생득적이다. 뭔가 자연스럽게 본래부터 뭔가 우리 모르지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민족주의 관념이 있잖아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신이 사라지면서 신이 죽으면서 그 자리를 들어온 그 민족주의. 그래서 그 낳은 민족주의가 낳은 전쟁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공부하러 가잖아요. 뭐 큰 선거 떨어지고 이럴 때 영국에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자는 거예요. 가장 여기서 오히려 가장 근대 자본주의를 먼저 시작한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한 나라에서 근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먼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실제로 영연방이라 부르고 그 영국 공식 명칭도 그레이트 브리튼 그리고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으로 돼 있어요. 네네. 민족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잉글랜드, 앵글로색슨 이런 이름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대한민국 한민족인데 그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름 자체도 벌써 민족 개념이 안 들어가고 영연방이잖아. 카먼웰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죠. 묘하게 이 사람들은 이런 유명론적 감각 말고 아이디얼리즘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오히려 계속 통합해 온 거 아닌가. 민족 개념을 초월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영국은 그 영국을 움직이는 국가 사회 체제는 오히려 가장 정근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렇게 본자 하면 우리가 이걸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볼 때는 신학이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신이 천상에 존재한다고 봤잖아요. 네. 근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과학에서 이거 설명을 못 하잖아요. 아니 신이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없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이 책에 나온 이제 신학의 역사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흐라는 사람이 나와요. 해석학의 원조이기도 한데 네. 이 학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하늘 위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과학으로 발전해가지고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다. 종교의 본질은 직감과 감성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위험하단 말이죠. 아니, 우리 마음에 온갖 심리작용이 일어나는데 신의 그거 구별을 못 하잖아요. 신하고 이게 뭐가,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맹자가 말했는데 사단 칠정이 있는데 이게 뭐가 본성이고 뭐가 본능인지 뭐가 사단이고 뭐가 칠정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런 논쟁이 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인데 이게 절대적인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있어. 그럼 나도 절대화 되는 거네. 영웅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천재라는 개념이 막 발달하고 영웅을 만들고 정치 지도자에게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진단 말이죠. 신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신과 나는 함께합니다. 트럼프도 저번에 딱 하고 신이 나를 보여줬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게 사람들이 사실 그 표에 엄청나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 트럼프가 그게 안전한 거 보고 아이고 하늘이 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이 신학적 개념이 있거든요. 절대화된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되고 좋아 그렇다면 당신들은 지금 신이 마음에 있다는데 무신론이 반격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신도 인간 마음의 한 작용이다. 이 무신론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학의 흐름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상징으로 보고 신화로 보고 해석으로 보자. 인문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막 나오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이 뭐 6일 만에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노아의 방주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우리 해석을 뭐 상징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이걸 인간에 대한 교훈으로 이런 어른들이 쫙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거 생각난다. 중소기업청 누구 인사청문회였나? 거기에서 지구의 나이가 몇 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6,000살? 6,000살입니다. 아니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거죠. 와, 나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요? 공룡이랑 그럼 같이 살았단 말입니까? 공룡이랑 그랬겠죠. 근데 본래 뭐 신학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그렇습니다만 신학 논쟁이 막 벌어지면 약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논쟁할 땐 정치가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합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기도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세속화되어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세속화되어 있는데 모든 걸 인간으로 하면 사람이 초월적인 것 이게 다 영적인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럴 때 결국 이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은 마음속에 있다는 프라이어 마의 학설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물리적 의미에서 천상에 하늘에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위에 있는 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불가능에 가능에 도전해야 된다.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참 논리적인 모순 같은데 문제는 1차 세계대전이 낫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신 없이 필요 없이 인간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에. 계몽주의가 득세하고 나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우리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은 우리 신의 도움 없이 우리는 지상천국을 만들었다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어마어마한 학살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 없이 인간을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다가 우리가 다 박살이 났다. 그러니 칼 바르트가 탁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거죠. 그 사실은 1918년에 결국은 1차 세계대전 종말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허무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밍웨이 그 비트 제너레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은 그렇고 비트 패배했고 두드려 맞았고 완전히 막 상실했단 말이죠. 모든 걸. 그랬는데 칼 바르트가 바로 이 철학 로마서 강해를 1919년에 딱 때렸거든요. 확 완전 사람들을 완전히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 사람들이 다 끌어들인 거죠. 이제 우리는 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불가능에 가능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학과 이성이 입각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고 진보를 하고 신 대신에 민족, 내셔널리즘 우리 민족 최고야, 우리 국가 최고야가 했더니 1차 세계대전에 온갖 국가와 민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움하고 온갖 학살극이 다 벌어졌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결국 신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확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이 모순에 도전하면서 민족주의를 억제할 수 있거든요. 이 민족이 근대가 만들어 놓은 거를. EU가 만들어진 건 사실 민족주의를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개별 국가 EU라는 공통을 통해서 억제하는. 근데 문제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승리의 경험밖에 없잖아요. 네. 유럽은 다 성전국도 다 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승리한 패권 국가 됐잖아요. 여전히 계몽 정신이 강한 거예요. 왜 트럼프에 열광하느냐? 여전히 미국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럽은 한번 크게 겪어봤잖아요. 2번을 겪어보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전히 비합리적이에요. 우리 여전히 과학 잘하고 있잖아. 지금도 AI, 우리 모든 빅테크 우리가 다 만들어냈어. 엄청난 자신감. 근데 상당히 보면 교만스러운 거예요. 제가. 더 이런 자신감이 가장 강할 때가 그 다음 또 꼬라지거든요. 사실은. 지금 미국 보면 앞으로 1000년 더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몰락이 딱 영국이 이랬거든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다가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국은 전 근대적인 보이지 않는 뭔가 세계,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렇고 유럽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 뭔가 비합리적인 보이지 않는 게 뭔가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주면 다들 와서 우리한테 최고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돈을 적게 들고도 중국이 뭐 딥시크를 만들어내고 미국이 가장 깜짝 놀랐던 거는 이란 혁명이었거든. 79년에. 이란은 이제 소비 위주의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놨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요. 나름. 뭐 자기들이 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석유 수출해가지고 발레비 왕정에서 하여튼 여자들도 그 뭔가 서양식으로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잘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생각이 한번 물질 문명의 맛을 보면 절대로 다시 안 돌아간다는데 돌아가 버렸잖아요. 미국이 중국에 또 실패한 게 이거였단 말이죠. 중국을 우리 세계 체제로 끌어들여가지고 물질, 돈의 맛을 보여주면 얘들 결국 민주화 된다는데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이해하고 있는데 아이디얼리즘을 보이지 않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런 마인드가 미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계몽이나 합리주의, 과학의 폐해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견제하고 독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했을 때 독일은 이거 사회적 의지로 붙여야 된다. 토론에 붙였거든요. 지금도 붙이고 있고.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돈 주고 빨리빨리 개발하고 돈 벌여야지 무슨 소리냐. 이게 과연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에너지가 모자란 독일이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또 에너지 문제가 풀리면 또 어떻게 기결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은 유럽의 지성들, 엘리트들이 사유했던 그 계몽의 깊은 어둠, 그 어둠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아우슈비츠가 나오고 그 정말 그 학살이 벌어진 그 어둠을 모르고 사실 그 근대 자본주의 보이는 것만 하다가 지금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비격차와 빈곤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은 합리적 사고의 부작용인데 계속 그 사고를 정진시키고 있다 이거죠. 근대적 사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는 우리 그린란드 우리 거 만들고 파나마는 우리 거 만들고 전 캐나다 51번째 주 들어오고 다 우리 거 사야 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아까도 민족주의가 결국 성공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기스를 내면, 흠집을 내면 그냥 끝난단 말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뭔가를 줘도 사람은 폭탄을 들고 가서 자폭하는 게 사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네. 결국 우리는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다시 근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성과 합리성. 우리가 아무리 지금 근대를 벗어나자고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자 우리 문화 상대주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니까 더 심해졌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말도 맞고 내 말 맞으니까 내 말에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한 명 와도 100명 왔다고 생각할 테니까 더 이상 신경하지 마. 나는 이게 뭐 쿠데타라도 나는 이게 뭐 혁명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르게 생각하자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 분쟁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이성을 갖고 합리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다시 그 이성의 시대, 계몽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거를 그러니까 100% 믿자는 게 아니라 좀 재활용을 하자. 그거 없이 가면 진짜 더 끔찍한 사회가 되지 않느냐. 네. 니도 맞고 내도 맞으니까 우리 그냥 다 그러면 결국 주먹 센 놈이 이기고 돈 많은 놈이 이기고 그 다음에는 꼼짝 말아가 돼버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근대 이성을 재활용하는 동시에 영국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정념 이런 초월성을 계속해서 연마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 잘났고 우리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잘났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걸 객관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전체적인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면 이 정도쯤 될 거야. 이런 식의 좀 객관화. 이 사람한테 뭐죠? 그렇게 상대화시킬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각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지식 위주가 아니라 생각 위주로 우리 그래서 책을 쓰셨죠. 시대의 유감을 그래서 쓰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민족주의, 팽팽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느슨한 민족주의로 가자 이거죠. 아, 그게 이제 네, 느슨한 민족주의. 해결책으로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예, 그리고 느슨한 민족주의가 왜 좋으냐? 코로나 때 딱 코로나 때 증명됐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다 같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민족주의 단위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다 보호를 해준다. 누구나 동등하게 보호해준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민족주의거든요. 자유주의처럼 아유 네가 다 네 탓이야. 너의 책임이야. 라는 데서 다 네가 자기 책임 결정론 이래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국가가 적어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가자. 요거는 아주 좋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외부에 폭발적으로 우리 민족 잘났다는 공격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야 우리 그래도 우리 같은 동포 아니냐. 같이 좀 힘든 사람 도와주고 같이 살자. 이런 느슨한 이제 민족주의로 가자. 근데 이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느슨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트라이벌리즘 있지 않습니까? 부족주의. 우리끼리만 잘 살래.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가가지고 디바이드 앤 룰 하잖아요. 다 이간질 시키고 서로 분할 통치하듯이 지금 최근에 이제 한 10년간 전 세계 정세가 다 내부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다 트라이벌리즘을 해가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네 편, 내 편.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지 세력만 한테만 호소하는 거예요. 전체 국민 이런 건 없어요. 모든 동포, 모든 유권자가 아니라 야 그런 거 난 신경 안 써. 오로지 내 찬성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 그러니까 반대자는 무조건 묵살하고 반대자는 무조건 배제한다. 이게 민족주의가 아니거든요. 이건 트라이벌리즘이니까 우리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진짜 진정한 민족주의, 느슨한 민족주의 지도자가 이제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공동의 의료, 공동의 식량, 공동의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우리가 공유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파멸하지 않느냐. 혼자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다 걸렸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 그러니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느슨한 민족주의가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자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런 책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가 좀 되다가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려웠어요. 네, 좀 어려운데 그런 내용은 또 책을 보면서 저희가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 책을 읽으실 때는 항상 1kg 커피와 함께 또 책의 친구 커피 그거는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우리 1kg 커피 없으면 방송 문 닫아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또 슬프게 해. 여러분 좀 광고 좀 넣어주시고 에헤이. 1kg 커피도 구매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렇게 또 약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안 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아유, 네. 좋습니다. 1kg 커피 네이버에서 검색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저도 요즘 집에서 먹고 있는 그 아르테미스. 요거는 진짜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르테미스 네. 여기 있는데요. 네, 되어 있죠. 네, 아르테미스는 진짜 맛있어. 네. 이게 디카페인이죠. 요건 디카페인이죠. 네. 네. 그럼 아르테미스 안에도 디카페인 아닌 것도 있어요? 아르테미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럼요. 역시 다 있어요. 1kg 커피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자, 1kg 커피 앱을 까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뭐 다른 커피도 좋습니다만 아르테미스 안 드셔보신 분들은 아르테미스 꼭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편하고 아주 맛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의 현 상황들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